오늘 할게 제목이 뭘로 돼 있니? 원소의 주기성? 우리 원소의 주기성 할 차례 아닌가? 선생님이 제목은 원자와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두 번째 전 시간에 선생님이 원자, 원소를 차이를 설명해줬지. 기억나니? 기억나야 되는데? 원자, 원소 설명해줬는데? 원자는 개수, 그렇지, 입자, 개수. 원소는 종류라고 했지. 원자는 atom이라고 얘기했고, 원소는 element라고 얘기했어. 근데 오늘 이제 원소의 주기성은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주기율표의 원리를 알면 이쪽이 화학 파트거든요. 니네들이 이제 물질의 구성이나 물질을 이해할 때 화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원소의 주기율표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단원의 핵심은 주기율표야.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알카리 금속의 특징하고 할로젠의 특징, 요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원자, 원소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복습이기도 하고 처음인 사람은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먼저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자는 뭘 원자라 그러죠? 원자는 어떻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그죠? 돌턴의 원자설에서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 그래서 사실은 근데 지나 보니까 우리가 과학을 배워보다 보니까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안에 플러스로 이렇게 핵이 들어있는데 그 바깥에 이렇게 자 38만 년 때 전자가 이렇게 붙들렸다 그랬잖아. 이게 원자야. 그래서 수소원자가 저렇게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가 저렇게 만들어진 게 빅뱅 38만 년 후잖아요. 기억날 거야? 그러면서 그때 뭐가?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로? 3000K로. 그때 빠져나간 게 지금 몇 K? 3K.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돼. 그럼 그때 만들어진 게 원자야. 빅뱅에서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까지만 만들어졌어. 그 다음 그 주기율표의 많은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별의 진화에서 만들어진 거야. 성운설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본 사람은 없어요. 그지? 원자력 현미경이라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볼 수는 있어.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크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면 되냐면요. 주경기장? 올림픽 주경기장이나 큰 주경기장 있죠? 그 주경기장이 원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상대적인 크기에. 그 안에 오렌지 씨드. 그래서 오렌지 씨야. 니네 오렌지 먹다가 보면은 가끔 씨가 나와요. 그래서 먹다 씹다 보면 뭐 씹히잖아. 씨바! 그죠? 씨가 나오죠. 그래서 그 씨, 오렌지 씨가 요만하잖아. 주경기장의 센터에 오렌지 씨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 정도 상대적인 크기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는 어떻게 돼 있어? 텅 비어 있어. 진공이야. 진공이야. 물론 텅 비어 있지만 저 사이에는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차 있는 거야. 공기로는 진공이지만 아무것도 입자가 없지만 저 사이에는 에너지가 있다. 뭐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꽉 차 있겠지. 원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안에 뭘로 되어 있어요? 오렌지 씨앗만한 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들어있다. 핵자라 그래서 핵이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는 뉴트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양성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소립자인 업컬크 2개하고 다운컬크. 얘는 소립자 하나, 업컬크 하나랑 다운컬크가 2개, 소립자 3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그래서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얘가 0이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 그러면 중성원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근데 원자는 보통 중성이란 말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앞으로 원자 그러면 앞에 무조건 중성이란 말이 있는 거야. 왜 선생님이 저걸 강조하냐면 저 원자에 조금 반대되는 다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온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나와. 그 양이온, 음이온은 양성자 숫자하고 바깥에 전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통 원자 그러면 무조건 안에 있는 양성자 수하고 바깥에 있는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0이야. 그래서 중성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원래는 같아야 된다. 이 양성자하고 전자 숫자가 다르면 우린 그걸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인 질량이 얘가 1.0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볍겠지. 근데 상대적인 걸 우리가 1로 잡는다 그러면 중성자는 1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너무너무 가볍다 그랬죠? 1876분의 1배야. 이거 하나일 때 얘가 1876분의 1이니까 전자 100개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전자는 100개 있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핵의 질량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량수라는 개념을 쓰죠. 이것도 한번 했었어. 질량수는 핵을 구성하는 핵자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그랬죠. 공식처럼 써놓고 외우셔야 된다고. 기억날 거야 이거는.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 양성자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하고 똑같다. 또 뭐일 때? 전자 수하고 똑같죠? 언제일 때겠니? 중성 원자일 때겠죠? 이온일 땐 성립 안 해. 중성 원자일 때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원자 번호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아둬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어디다 응용한다 그랬니? 어디다 응용한다 그랬어? 우리 뭐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배울 거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를 보면 얘는 양성자 수가 11개야.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런데 이 질량수가 얼마냐면 2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 원소 기호를 쓴 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양성자수, 즉 원자 번호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쓴다? 질량수를 쓴다. 여기다가 질량수라고 써요. 여기는 뭐를 쓴다? 원자 번호를 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니네 여기서 뭐가 끄집어 나오겠니? 중성자수가 나오겠지. 중성자수 어떻게 되겠어? 그쵸. 23 마이너스 11에서 12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성자수를 니네들이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복습 들어갑시다. 얼마 전에 했던 거 동위원소 배웠었죠? 원 있었죠? 기억나지 이제? 1, 2, 1, 3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중성자수가 몇 개라 그랬어? 0이라 그랬어. 얘 하나라 그랬어. 얘 둘이라 그랬어. 왜? 이거 더하기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주기율표에는 얘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니? H 이렇게 하고 1번 나오고 1.008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1.008 나오는 건 우리 이거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소수점이 나오는 숫자가 오잖아요? 이거는 질량수가 아니야. 니네 질량수는 앞에 있는 정수 부분만 쓰는 거야. 뒤에 소수점 있는 거는 질량이라 그래야 돼요. 이건 질량이라고 표현한다. 질량수가 아니고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수하고 질량은 달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네들의 퍼센티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쓰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L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17번에 35짜리가 있고요. 얘 17번에 37짜리가 있거든. 그런데 주기율표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CL에 17에 35.5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얘들아, 니네들 중성자 몇 개니? 라고 하면 여기는 18개요. 중성자 몇 개니? 20개요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이거 주고 중성자 몇 개니? 그러면 18.5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질량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얘가 자연계의 75% 차지하고 있어. 얘 자연계의 25%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35.5라고 하는 애는 35짜리가 자연계의 100분의 75가 있고 37짜리가 자연계의 100분의 25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직접 다이렉트로
중성자 수를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점 나올 때는 그건 질량수가 아니다. 질량이다. 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이 뭐예요? 질량수다. 그럴 때 중성자 수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리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자 나왔죠? 원소 나왔죠? 자, 원자는 뭐라 그랬어? 애텀이라 그러고. 원소는 뭐라 그랬어? 엘리멘트라 그랬죠. 그래서 원자, 아까 입자라고 얘기를 했지. 원소는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입자고, 또는 선생님이 이런 개념을 써 개수고, 얘는 뭐예요? 종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하고 원소는 우리가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다른 개념이야. 정확하게는 다른 개념이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 예시를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 CH4가 있어. NH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N이 있어. 요 세 개만 예를 들어줄게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메테인이라 그래. 메테인이라 그래. 여러분들 방구의 주성분이에요. 불 잘 붙어요.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의 가스,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야. 그 다음에 암모니아 뭔지 알죠?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하이드로시아나이드. 이거는 뭐냐면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 학살할 때 썼던 그 가스실에 썼던 독가스야. 되게 강력한 독가스입니다. 얘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탄소죠. 수소죠. 그래서 2원소 5원자 분자라고 할 거야. 얘는 2원소 4원자 분자라고 할 거야. 얘는 3원소 3원자 분자라고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공결합 분자인데 이거 한 덩어리를 분자라 그래. 이거 한 덩어리를 분자라 그래. 한 덩어리를 분자라 그래.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탄소하고 수소 두 종류야. 그래서 2원소. 종류니까 2원소 두 종류. 5원자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져 있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원소. 여기는 질소하고 수소하고 2원소.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수소, 탄소, 질소, 3원소, 세 종류.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3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원자하고 원소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보일이 원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다 물이 원소인 줄 알았어. 니네 사원소설, 엠페도클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사원소설을 주장했어요. 공기, 물, 흙 이런 것들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기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주철관 실험을 해갖고 수소하고 산소를 분해해버리잖아. 이 물을 주철관에다 집어넣었더니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더 작은 물질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얘가 더 이상은 원소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보일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더 이상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을 원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입자 알맹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하는 거야. 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사실은 중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나와요. 근데 왜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중성자가 0인지를 알으려면 이것까지 알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맛을 봤잖아요. 빅뱅 우주론에서. 최초의 소립자들이 뭉쳐서 근데 그 소립자들 기본 입자 당시에 뭉칠 수가 없었다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그것까지 얘기해줬지. 힉스 입자까지 얘기해줘. 힉스 입자가 질량을 걔네들한테 줘가지고 질량을 가지게 되면 서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되거든. 그리고 뭉치게 된 거야.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핵이 되고 원자가 되고 그때 38만 년 때 수소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고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돼?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화학 체계 118개의 주기율표의 원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새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지. 금 한 돈에 뭐 거의 90만 원, 100만 원이 육박을 해요. 옛날에 5만 원 했었어.
그러니까 그때 금을 많이 사놓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몇 배가 뛴 거야? 5만 원 시절에서 100만 원 때 20배가 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혹시 부모님한테 우리는 금 없어요? 한번 여쭤봐봐. 지금 장롱 속에 묵혀둔 금 되도록이면 지금 더 오를까? 물론 그게 이제 자산 가치가 가지고 있는 이게 현물 자산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좀 비싸게 올랐을 때 일부 파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또 떨어질지 모르. 그게 막 1,00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비하면 또 5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으니까 많이 오른 거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니네는 비트코인 더 잘 알지?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뭐 세지도 못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지금 막 비트코인 하나가 억이 넘죠 지금. 억이 8천만 원? 뭐 이 정도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요. 그 무거운 원소인 금이 만들어진 게 우리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잖아. 다 배웠지? 그런 원소들이 주기율표를 구성하더라. 우리는 그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넘어가 봅시다. 이게 뭐냐면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기적인 어떤 성질을 나타내더라. 규칙성을 갖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 규칙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데베라이라는 사람의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3개씩 원소들을 3개씩 쌍으로 묶어가지고 걔네들이 어떤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때까지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규칙성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세 쌍씩 묶었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이 센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애가 얘네 둘의 스트론튬이 칼슘하고 바륨에 둘로 나누면 이거 무슨 말이니? 평균값이란 얘기죠. 3개씩 묶었더니 얘네들의 평균값,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뭐 예를 들어 뭐 녹는 점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전기 전도도라든지 그죠? 저항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이 가운데 있는 애가 양쪽 옆에 있는 애의 평균값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묶어서 이걸 새쌍 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 뭘로 발전을 하냐면 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 이제 패밀리라고 영어로 하죠. 족. 가족 할 때 족자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가족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족이 같다. 족이 같은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어서 와. 최각전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 최각전자라 그래. 다른 말로 약 비슷하지만 원자과 전자.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야. 두 번째,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 뉴렌즈가 뭘 했냐면 옥타브설을 주장을. 옥타브. 1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1옥타브잖아요. 그치? 8개마다. 그래서 8번째마다 규칙성을 보이더라. 물론 주기율표를 보면 앞에 몇 줄만 8번째고 밑으로 내려가면 막 전이원소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막 18개까지 가요. 그런 규칙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고등학교 배우는 수준에서는 옥타브설. 이게 나중에 이제 뭘로 변하게 되냐면 옥텟 규칙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가 파루설. 전자를 8개를 채웠을 때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에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8번째마다 규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첫 번째만 예외로 수소하고 헬륨만 이렇게 2개고요. 그 다음부터는 8개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8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는 1주기라 그러고 두 번째 2주기라 그러고요. 3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옥타브설로 8번째마다 이 첫 번째는 2개로 예외야. 두 번째부터 8번째마다 규칙성을 보이더라. 우린 얘를 갖다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주기라고 하죠.
주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전자 껍질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적어 놓읍시다. 나중에 주기율표 나오면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멘델레프. 사실은 제일 유명한 분이죠. 멘델레프. 멘델레프는 63개 여종의 원소를 갖다가 주기율표로, 사실은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주기율표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63개면 3개지 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때 미발견 원소라든지 아직 발견도 안 된 원소, 이런 원소를 갖다가 자리 배치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었어. 명명까지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원소가, 그 자리에 그 원소가 발견이 된 거야. 물론 멘델레프가 만든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지. 원소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지었겠죠.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누가? 모즐리가 양성자 숫자로, 여기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따졌어요. 배열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다. 그에 비해서 모즐리는 뭘 했어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하죠. 그래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 모즐리다. 근데 이 멘델레프가 주기율표의 기본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주기율표를 좀 완성을 해봐야 되는데, 니네 주기율표 외워야 된다. 순서대로 20번 정도까지만 외우면 돼요. 선생님도 화학과 전공을 대학을 화학을 했고 대학원도 화학과예요. 근데 선생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 지금까지 만수무강 잘 살고 있잖아. 전혀 생존에 문제가 없어요. 니네도 20번까지는 외워야 됩니다. 수엘립의 붕탄질산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20번까지 외우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이쪽에 1번이 수소야. 그 다음에 2번이 수소를 이쪽으로 좀 써볼까? 수소를 좀 이쯤에다 씁시다. 수소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돼 있죠. 10번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륨, 칼슘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추가로 이제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까지 있어요. 1족은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2족은 칼슘, 스트론튬, 바륨, 금방 했던 거 있었죠? 여기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여기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세로줄로 갔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7쪽에 FCl, BrI.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예전에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어 버려가지고 36번에 크립톤하고 제논 이 정도? 선생님도 여기까지밖에 못 외워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주기율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슘까지가 20번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1족하고 2족하고 17족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자마자 니네는 어떻게 된다? 이거 수소인 거 알죠? 하이드로젠. 자, 하이드로젠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1족이면서 금속이야. 얘는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소를 제외한 1족인 금속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거 구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딱 쓰면 무조건 H는 동그라미 치고 얘가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게 FCl, BrI.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얘가 이제 몇 쪽이냐면 17쪽의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할로젠 원소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제논, 사실은 얘네들은 주기적 성질에선 빼버려도 되는 거야. 그죠? 주기율표에 그냥 틀을 잡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적 성질에선 빼버려야 돼. 얘는 주기적 성질에선. 왜? 얘는 뭐라 그래요? 비활성 기체. 그러니까 이제 inert gas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애들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굉장히 안정한 애다. 얘는 되게 안정한 애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애들이야. 일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진 않지. 잘. 그래서 주기율표에 그냥 틀을 유지하는 애일 뿐인 거지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 주기적 성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제 우리가 족하고 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세로줄에 있는 애를 우리는 세로줄 이걸 갖다가 1족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2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붕소 알루미늄이 13족이야. 이 사이에 껑충 3에서부터 12족이 니네 이제 책에 보면 주기율표 길게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저기 안에 금속이 들어있어요. 3족에서 12족까지 들어있는 금속을 전이금속이라 그래.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아, 저기에 금속이 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전형 원소라 그래. 그래서 이 전형 원소만 알면 돼요. 3에서 12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다? 길게 늘어뜨려서 금속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족, 그 다음에 탄소가 14족, 15족, 16족, 17족. 아까 얘기했죠? 이 17족이 할로젠이다. 그 다음에 여기 18쪽이야. 18 가로 열고 빵! 꼭 기억하세요. 자, 18쪽하고 가로 열고 빵! 쓰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18족이라고 해도 되고 0족이라고 해도 된다. 왜 빵이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아까? 족 이렇게 쓴다. 영어로 뭐예요? family. 우리 가족들은 얼굴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family란 말을 쓰는 거야.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닮아 있어.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야.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숫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최외각전자라 그래.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다. 최외각전자.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게 원자가 전자야. 절대 똑같진 않습니다. 최외각전자는 형태상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원자가 전자는 화학적으로 얘가 유용한 거냐 요거만 조심해주면 된다.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1쪽은 최외각전자도 하나고 원자가 전자도 하나야. 전자가 하나 맨 바깥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족은 2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3족에는 뒤에 하나 자연수 부분 여기 1의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 8개까지는 최외각전자야. 최외각전자.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헬륨도 조심해. 헬륨 별표 2개. 헬륨은 이빵 꼭 쓰세요. 이빵이야. 왜 이빵일까? 제일 바깥에 2개가 있어. 그러니까 최외각전자는 2개야. 예외라 그랬지? 2개. 근데 원자가 전자는 써먹을 놈이 하나도 없어. 빵이야. 2개가 안정하거든. 다른 애하고 결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정한 애들이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8빵이야. 네온은 8빵이야. 제일 바깥에 8개인데 써먹을 놈이 없어. 얘도 8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면. 물론 18빵 이렇게 나와, 뒤에. 근데 니네들은 그냥 8빵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빵이야. 원자가 전자가 빵이란 얘기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inert gas.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에서 경향성은 없어요. 화학적인 경향성은 없다. 그냥 주기율표에 18쪽으로 나는 18쪽이야. 나는 안정하네요. 딱 제일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애다. 그러니까 틀만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족이다. 그래서 족 같은 애들을 한 줄에 모아놓은 걸 우리는 family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율표에서는 족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족,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족, 12족까지 있고 13족부터 이제 여기 전형 원소에. 그러니까 저 사이에 있는 애들이 여기가 사실은 길게 늘어져야 돼. 가운데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이 남았지. 가로줄은 뭐냐면 첫 번째 줄은 두 개밖에 없죠. 얘는 1주기야. 1주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짠짠짠짠짠짠 내려와서 7주기까지 있습니다. 1주기부터 가로줄은 7주기가 있다. 그럼 이 주기는 자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eriod라고 해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periodic table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한다.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껍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고 세 번째 껍질이 있고 이렇게 이걸 나중에 양자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첫 번째 껑충 뛰어서 두 번째 껑충 뛰어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껍질이 다 달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만 있는 애를 1주기,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차 있는 걸 2주기,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래서 7번째 껍질까지 있는 게 주기율표의 핵심이다. 그래서 프란슘까지 있어요.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 앞에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어디 알루미늄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얘 제외하세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얘네 둘도 정확하게는 금속이 아니야. 근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2족, 13족의 베릴륨하고 붕소를 가끔 금속으로 분류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얘네는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얘는 비금속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금속 쪽이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이에 들어있던 애들 다 금속이라 그랬죠? 2족부터, 3에서부터 12족에 들어있는 전이금속도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이 되게 많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금속이라고 얘기한다. 그 중에서 여기 안에 이제 규소가 있죠? 규소 14족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밑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14족에 있는 애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은 몇 개 없는데, 얘네들은 준금속이라고 분류를 하지. 나중에 반도체 재료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야. 니네 알죠?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애매한 애들. 그런 애들을 준금속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규소, 14족에 있는 규소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금속 아니면 비금속이야. 그럼 금속은 고체 물질이죠?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액체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가 나오지. 예외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죠? 대표적인 거? 유일한 액체 금속이죠. 뭔지 아는 사람? HG 뭐예요? 머큐리. 수은이지. 금속은 대부분 다 고체잖아요. 근데 수은만 유일하게 뭐다? 액체 상태다. 액체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체의 경우에 여기 FCl, BrI가 있는데 여기 이제 Br하고 I가 여긴 다 기체여야 될 것 같지만 Br2는 젓갈색 액체다. 그 다음에 I2는 보라색 고체다. 요런 것들이 예외라는 거. 예외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를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죠.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세로줄은 뭐다?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표시한 거다. 그걸 우리는 족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family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같은 애들을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걸 분류한 사람이 누구였어? 데베라이너가 새쌍원소설로 분류를 해놨어. 그걸 창창창 쌓은 사람이 멘델레예프야. 근데 멘델레예프는 뭘로 했어요? 여기 원자량 순서로 하다 보니까 멘델레프가 해석을 못한 게 어디를 해석을 못했냐면 요거 아르곤하고 칼륨이야. 지금 이렇게 분류하면 이쪽이 알카리 금속인데 원자량 순서로 하면 아르곤이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르곤이 여기 오고 칼륨이 여기 와야 돼.
그러니까 칼륨은 금속인데 여기 기체가 있으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족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질이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맨델레이프식으로 하면 칼륨이 여기가 있고 아르곤이 기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알카리 금속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모질리가 원자 번호로 바꿨더니 이게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질리는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주기율표야. 세로 줄은 그래서 원자가 전자, 즉 최외각 전자. 근데 원자가 전자하고 최외각 전자는 다르다. 약간 다르다. 원자가 전자는 개수야 그냥. 최외각 전자는 최외각 전자는 미안해. 최외각 전자는 개수야. 원자가 전자는 화학적으로 반응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로 기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헬륨을 예를 들어 볼게. 헬륨은 하나 있고 헬륨에 2개 있죠. 근데 헬륨은 너무너무 안정한 애야. 제일 바깥에는 몇 개가 있어? 2개. 이거 최외각 전자야. 근데 안정하니까 써먹을 전자가 없는 거야. 0이야. 반면에 네온은 8개가 꽉 차 있어. 바깥에. 써먹을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생긴 걸로는 8개가 들어있으니까 최외각 전자는 8개야. 근데 화학적으로 써먹을 애가 없어. 0이야. 원자가 전자 0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최외각 전자는 1에서부터 8까지 있는 거겠죠? 원자가 전자는 0에서부터 7까지 있는 것이겠지. 이렇게 된다. 이거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기율표의 구성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다가 아래로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어차피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서 주기율표의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일단 여기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얘는 주기가 전자 껍질이 하나죠. 여기는 전자 껍질이 2개겠지. 여기는 전자 껍질이 3주기니까 3개죠. 여기는 전자 껍질이 4개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 숫자, 주기가 증가하니까 전자 껍질 숫자가 증가한다. 첫 번째.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전자들이 하나 있어. 전자들이 하나 있어. 1쪽이니까 맨 바깥에 전자들이 하나 있죠. 그런데 안에 핵이 있는데 껍데기가 많아져.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사고 치는 거죠. 괜히 다른 원자들한테 가서 찝쩍거리는 거야. 요 할로젠 같은 애한테 가서 찝쩍거리는 거야. 야, 너 니네 전자 안 필요하냐? 나 놀아. 우리 주인이 나 안 봐줘.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전자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안에 핵이 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가 활동성이 굉장히 쉽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 반응성이 커지는 걸 뭐라 그래요?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잃기 쉬운 걸 우리는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산화가 잘 되는 걸 우리는 나중에 뭐라 그래? 화학에서는 금속성이 크다. 이 이유로 많이 주기적 성질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 더 내려가면 어려워. 그건 나중에도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저랑 대응해서 한번 해봐. 첫 번째,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 작아지겠지. 당연한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 반응성이 커져요. 선생님, 여기는 내려올 때 반응성이 크다며요. 여기는 올라가는데 왜 반응성이 커져요? 아니야.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1등이지. 얘네들은 날려버리니까 얘가 17쪽이야. 8개를 채우면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전자를 가만히 안 놔둬. 자기가 7개이기 때문에 8개를 채우려고 지나가는 전자를 확 땡기는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커진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전자를 얻기 쉽다.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게 싶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전자를 얻는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환원이 잘 되는 걸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우리가 금속성이 크다. 금속성 그러면 이런, 쇳덩어리가 없네. 여기. 이런 쇳덩어리. 이걸 금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용액에 넣었을 때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를 우리는 금속성이 크다. 반면에 전자를 잘 받는다?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 뒤로도 여러 가지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이 나와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알칼리 금속. 우리 알칼리 금속은 뭘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쪽에서 뭐를 비금속인 수소 원자를 제외야. 비금속인,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일쪽이면서. 그러니까 수소 원자를 제외해야 되는 거야. 제외하면 뭐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까지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나트륨이라고 하고 얘는 칼륨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얘를 소듐이라고, 너네 대학 가면 얘 소듐이라고 배워요. 얘는 포타슘이라고 배워요. 이름이 달라집니다. 일본하고 중국, 우리나라 정도만 이걸 나트륨, 칼륨이라고 배우는 거야. 일본 애들이 나트륨, 칼륨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원래는 얘를 소듐이라고 쓰는 거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포타슘이라고 그래. S 두 개야.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트륨이라고 해도 되고, 소듐이라고 해도 되고, 칼륨이라고 해도 되고, 포타슘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같은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어쨌든 얘네들의 특징은 어떻다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이유는 뭐라고요? 얘는 껍데기가 2개, 얘는 껍데기가 3개, 껍데기가 4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쪽이니까 다 전자가 하나. 그런데 안에 있는 핵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자기를 안 봐주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사고 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죠. 그 중에 이제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첫 번째,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네는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을 대표로 이제 메탈이라고 하는 통칭. 그래서 M이라고 통칭을 해볼게. 얘네들을 M을 집어넣으면 일반식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산소가 들어가서 얘가 이제 1가잖아. 얘는 2가잖아. 그러니까 M2O 이렇게 되는 거야. 산화물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럼 개수 맞춰봐. 여기다 2 써주면 되죠. 여기다 4 써주면 되죠. 이 M 대신에 리튬 들어가도 되고 나트륨 들어가도 되고 칼륨 들어가도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M을 금속일 때는 반딱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야. 근데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소하고 금세 반응해서 어떻게 거무튀튀한 무딘 광택으로 변해버린다. 그냥 회색으로 보여. 이렇게 된다.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죠. 불꽃 튀기면서 반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트륨 갖고 얘를 많이, 리튬은 물에다 딱 던지면 삑 하고 연기만 좀, 수소기체만 좀 발생하고 말아. 그런데 나트륨은 거기서 불꽃이 퍽퍽퍽 튀겨요. 칼륨은 좀 위험해서 안 돼. 칼륨은 폭발해. 이 밑에 거는 사실은 더 폭발하겠죠. 반응성이 크니까.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니네가 다룰 수가 없어. 너무 비싸.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여서 위험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나트륨을 실험 재료로 많이 씁니다. 리튬은 안 써. 리튬은 유치원생한테 보여줘도 웃어버려요. 뭐야 이게? 이렇게. 나트륨 정도 보여줘야지 관심을 가져. 불꽃이 퍽퍽 튀기니까. 칼륨은 위험해요.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물과 격렬, 자, 이니셜 M, 그 다음 물을 써봅시다. H2O.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MOH, AQ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개수 맞추면 여기다 2 써주면 되고 여기다 2 써주면 되고 여기 2개니까 2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된다.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수소기체잖아. 굉장히 불이 잘 붙는 위험한 기체잖아요. 얘가 나오기 때문에 불꽃이 튀기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 MOH가 나오는데 이 OH-가 나오면 우리 얘 뭐죠? 수산화이온이니까 염기성이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이 염기성 검출하는 방법 뭐죠? 페놀프탈레인.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데 반응하기 전에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놨어. 그럼 반응하면서 푹푹푹푹 이렇게 하면서 용액이 뻘개지는 거야. 아, 그럼 용액이 염기성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하니까 뭐를 차단해야 될까? 물하고 공기를 차단해야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다 보관하는 거야? 석유 속에다 보관해. 석유가 없으면 파라핀이라든지 벤젠 같은 속에다가 담가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기가 접하면 안 돼. 공기가 접하면 안 돼.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게 선생님 친구가 난리를 한번 피운 적이 선생님 과학반이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집에 동생 보여준다고 얘가 거기서 석유통에서 꺼내가지고요. 칼로 이 나트륨을 이만큼 덩어리를 떼어갖고 그걸 종이에다 A4 용지에다 싸가지고 책상 속에다 놓는 거야. 집에 갖고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불났어. 연기가 막 풀풀 나는 거야. 니네 종이에도 수분이 꽤 많습니다. 종이 같은 걸로 니네 김 수분 좀 저기 하면 눅눅해져 버리잖아. 종이가 눅눅하잖아요. 종이 복사기에서 바로 나온 거 어때요? 바스락거리잖아. 그 수분이 없으면. 근데 평소 종이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나트륨을 싸놓은 거야. 그래서 책상 속에다 집에 갖고 간다고 놓는 거예요. 책상에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야.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어. 절대 안 돼. 그래서 물 공기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석유 속에 넣는다. 그래갖고 뭘로?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지. 우리 손에도 수분이 있잖아. 화상이 보여. 그러니까 핀셋으로 찝어야 돼.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른 금속이다. 우리가 금속이 무르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가 낫다? 녹는 점이 낮아요. 니네 철의 녹는 점 얼마인지 아니? 철의 녹는 점 아는 사람? 153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녹는 점, 알카리 금속의 녹는 점 100도 미만이야. 80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금속인데 100도 미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물러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니네 나트륨은 지우개 자르는 느낌? 지우개 칼로 잘라봤지? 석유 속에 싹 꺼내갖고 칼로 자르면 지우개 자르는 것 같아. 고무 자르는 느낌이 나요. 금속인데. 그러면 칼륨은 어떻게 되겠어? 아마 어떤 느낌, 선생님이 예를 든다 그러면 니네 된장찌개 먹을 때 숟가락으로 두부 자르는 느낌? 이 정도 될 것 같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순두부 자르는 느낌 정도 될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지? 야, 금속인데 그 정도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무른 금속이다. 왜? 녹는 점이 100도씨 미만이다. 보통 우리가 딱딱하다고 하는 금속은 철은 1530도야. 이렇게 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르다 보니까 어때요? 밀도도 작다. 어느 정도냐면 나트륨이 있고 리튬부터 쓸까? 리튬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어. 니네 우리 밀도를 비교할 때 밀도는 보통 뜨고 가라앉는 거를 비교할 때 밀도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0.56, 그 다음에 나트륨이 0.98, 얘가 0.86 뭐 이래. 밀도가 이렇습니다. 다 1 미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이렇게 여기는 물이요. 얘는 뭐예요? 식용유라고 해봅시다. 식용유가 0.65, 그 다음 물이 1.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나트륨하고 칼륨이 여기에 있는 거야.
리튬은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되다. 이걸 우리는 밀도탑이라 그래. 그래서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거야. 그 다음에 식용유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식용유 위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리튬 같은 경우는 물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겠지. 근데 그에 비해서 얘네 둘은 수기체가 퍽퍽퍽 나오겠죠. 이런 밀도탑을 비교할 수가 있다. 이게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자를 때 물은 금속이니까 자른데 자른 단면이 어떻게 된다? 니네 잘 아는 은백색으로 아주 바딱바딱거리는 금속 광택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금세 무딘 광택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뭘로? M2O로 바뀌어버린다고.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칼로 자르는 순간에 반딱반딱거려요. 근데 금세 회색으로 거무튀튀하게 바뀌어버린다. 이런 특징을 보인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니네 뭐 다 알죠? 뭐 있지? 할로젠과 아주 격렬하게 반응한다. 뭐 니네 잘 아는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여기 할로젠이 Cl2. 얘네 둘이 반응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 NaCl. 염화나트륨이 생기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 불꽃 튀기면서 반응을 하지. 그래서 할로젠하고 왜? 얘네들은 1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잘 내주는 애들이야. 얘네는 17쪽이니까 전자를 무조건 잘 받는 애들이야. 반응성이 워낙 커서 잘 만들어지더라.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지. 뭐 있죠? 불꽃 반응? 불꽃 반응색? 니네 뭐 저기 메가스터디에 누구지? 장풍 선생님 수업 다 듣지 않았어? 안 들었니? 안 들어봤나? 장풍 선생님 맨날 나와서 이거 외우래. 뭐 놀러 가는데 빨리 놀아볼까? 그러면서 그런 거 하던데. 그래서 빨리. 리튬은 빨간색이야. 그 다음에 노란색. 나트륨은 노란색이야. 노나. 보까. 왜요? 칼륨은 보라색. 그래서 빨리 놀아볼까? 우리 놀러 가자. 그래서 빨리 놀아볼까?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외워지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리튬은 빨간색이고 빨리. 그 다음에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 니네 잘 칼슘은 주황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륨은 황록색, 구리는 청록색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불꽃 반응색에 얘네들이 각자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정도. 잘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하면 알칼리 금속까지 정리가 된다. 여기까지 빨리 정리해보세요. 빨리 하죠. 자, 할로젠의 반응성이에요. 우리가 할로젠은 몇 쪽이라 그랬죠? 17쪽이야. 뭐 있다 그랬지? 원소 중에 F, Cl, Br,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반응성 할 때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에 경향성이 있다 그랬지? 그래. F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라 그랬죠? 이름을 잘 알아죠. 플루오르라 그래. 플루오르. 얘는 플루오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불소라 그러지. 얘는 클로린이긴 한데 염소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얘는 브로민이라 그래. 브로민. 예전에는 얘를 요드라 그랬는데 이제는 바뀐 이름으로 아이오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르, 염소 또는 클로린이라고 돼요. 클로린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 염소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FCl, Br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비금속이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왜 이원자 분자냐면 얘네들 한번 볼까요?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공유결합에서 설명할 것인데 F가 제일 바깥에 최각전자가 이렇게 7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옆에 8개를 채워야 돼. 안정하잖아요. 이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7개를 가진 애가 하나 더 와가지고 이걸 공유결합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8개가 됐죠. 옥텟 규칙. 이렇게 해서 8개가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F2로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반응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진다. 반응성이 커진다. F2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다망색? 다망이란 말이 좀 어렵죠? 그치? 우리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는 황록색.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진해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젓갈색이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고? 액체다. 그 다음에 보라색 더 진해졌죠? 고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지? 나중에 이제 이거 저기 고3 때, 고2, 고3 때 가가지고 이게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할로젠의 특징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근데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불소는 치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되게 강력한 애들이야. 그래서 균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플라그라고 하죠. 플라그라고 하는 그 충치를 유발시키는 그런 충치균들을 갖다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불소다. 그래서 유럽에는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지만 우리나라는 전부 다 정수기 쓰잖아. 정수기에서 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다 치과 다니잖아. 우리나라는 엄청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냥 국가적인 사업으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투입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충치를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염소는 얘도 소독약으로 쓰인다. 어디에? 수영장. 그 다음에 어디에? 수돗물. 사실은 수돗물도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돗물을 직접 틀어서 먹진 않잖아. 거의 우리는 정수기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돗물 그냥 해갖고 하는 것 중에 좀 위험한 것들이 뭐 있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 어항 이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수돗물 바로 받아서 하면 물고기 다 죽어버려요. 왜냐면 물고기에 수돗물에 염소가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키울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파란색 무슨 약이 있어요? 수족관에서 파는 거? 그걸로 넣어가지고 저거를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물 받아가지고 한 이틀, 3일 놔둔 다음에 그러고 갈면 괜찮아. 근데 그냥 바로 사용하면 물속에 염소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을 수 있다. 염소 소독입니다. 그래서 불소는 치약에다 넣고요. 염소는 소독약, 굉장히 균들을 살균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브로민. 브로민은 사진인화? 더 독극물이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세죠. 브로민은 사진인화할 때 쓰는 겁니다. 요새는 뭐 필름 사진을 많이 안 하죠.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니까, 다 스마트폰을 쓰니까. 가끔 이제 레트로 감성으로 이제 그거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니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암실에서 이렇게 접시에 무슨 용액들이 들어있잖아. 거기다가 인화지를 넣어갖고 담가가지고 걸어가지고 말리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뭐 스릴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나쁜 사람이 거기다가 주사기로 그거 뽑아가지고 막 그걸로 사람 죽이잖아. 죽일 수 있는 거야. 독극물이에요. 굉장히 센 애다. 브로민. 사진이나 같은 데 할 때 쓰는 애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요드 띵크라 그랬는데 이런 말을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죠? 빨간 약이지. 빨간 약. 니네 빨간 약 뭔지 알죠? 소독약. 그러니까 이거 균을 잡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소독약 중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학에서 많이 나오죠. 과산화수소수하고 그다음에 요오드띵크 이게 나와. 요오드띵크는 주성분이 아이오딘이야. 그래서 빨간 약이 아니고 정확히는
약간 갈색이에요. 진한 갈색. 그래갖고 뭐 세수대 같은 데도 이렇게 해갖고 발 같은 거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다친 부위 이렇게 담궈 놓기도 하고 이럴 때 쓰는 소독약. 병원 가면 많이 쓰지.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칼로 찔 때 시꺼먼 저기 갈색 그 손뭉치로 이렇게 쓱쓱쓱 문지른 다음에 그거 이렇게 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이오딘이야. 이오드 띵크라고 하는 빨간 약. 우리 남학생들 축하해요.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지. 군대 가면 빨간 약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 그러면 배꼽 주변에다 빨간 약 발라준다. 머리 아파갖고 머리가 띵해서 의무실 가잖아. 그럼 이마에다 빨간 약 발라준다. 옛날에 그랬어. 선생님은 27 먹고 군대를 늦게 갔거든. 머리가 아파갖고 의무실을 갔더니 진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대학원까지 나오고 갔잖아. 갔는데 어떻게 왔니? 그래서 난 머리가 아파서 왔다고. 그러니까 앉아보래. 그러면서 막 문진을 해요. 물어봐. 뭐 밥 잘 먹고 뭐 잠 잘 잤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더니 이마에다가 빨간 약을 한 손을 쫙 그어주는 거야. 여기서 줄줄 흘러.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이등병 때니까 냉장고에 딱 열어주면서 냉장고를 딱 열어주면 이 조그만 미니 냉장고인데 거기에 온갖 음료수가 다 들어있는 거야. 하나 고르래. 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군대에서 쫄따구가 가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게 식혜? 딱 그랬더니 식혜를 딱 끄집어내갖고 친절하게 따서 주는 거야. 벌컥벌컥 먹었지. 그랬더니 옆에 침대에 커튼까지 쳐있는 침대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쉬래. 그냥 자래. 딱 들어가니까 누우니까 침대를 커튼을 딱 쳐주는 거야. 시원한 음료수 딱 먹고 거기 누워서 시원한 데서 한 2시간을 그냥 시간이 순삭. 너무 단잠을 잔 거야. 자고 났더니 머리가 씻은 듯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마에 빨간 약을 발랐을 뿐인데. 똑같아요. 배 아프다고 하면 배꼽 주변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줘. 이게 지금 장난치나 뭐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배 아픈 게 사라져.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성. 훈련소에서는 다 훈련병들이니까 괜찮은데 자대 배치 받으면 한 보통 대대급으로 가면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내가 제일 쫄다고야. 다 고참들이 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럼 이제 참다 못해서 고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 아프다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의무대하고 짠 거야. 우리 애 보낼 테니까 잘해주라고. 고참이 미리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하고 이제 배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픈 건데, 거기다가 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마에다 빨간 약 그어주는 거야. 그래 놓고 먹을 거 주면서 잠 자라 그러고 편하게 해주는 거야. 씻은 듯이 나아요.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빨간 약 하면 생각나는 게 의무대 가면은 항상 빨간 약,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마에다 발라주고 장난치는 거지. 어찌 보면. 근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전문 용어로 그렇지. 니약 효과라 그러죠.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러죠. 이게 진짜 소화제 주면서 이거 뭐 엄청난 뭐 약이야 그러면서 주면은 진짜 자기가 그 힘이 막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플라시보. 똑같은 아이오딘.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군대 얘기인데 선생님이 샤워하고 나오면 니네는 샤워하고 나와서 물 젖은 아마 이렇게 될걸? 선생님 발은 1번이야. 선생님이 평발이야. 심한 평발이에요. 그래갖고 샤워하고 나와서 물 젖은 발바닥 이렇게 딱 찍으면 곰발바닥처럼 저렇게 찍혀. 그래서 선생님이 평발 때문에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군화 워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군대 갑니다. 평발도 군대를 가요. 옛날에는 평발이 닿는 면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보병으로 갔을 때 이게 행군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이 충격이 뇌로 전달돼가지고 이게 뇌가 흔들려가지고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평발이 면제가 됐었어. 근데 요새는 이제 신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지. 근데 이제 훈련소 때 22km, 논산훈련소에서 22km 행군을 하는데 이건 사회에서 편하게 있다가
22km 행군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 등산 같은 거 해봤지만 분명히 이건 100% 물집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물집 안 생기게 하려고 별의별 수법을 다 해서 뭐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막 거기다가 바세린을 바른다든지 별짓을 다 했는데도 생기더라고. 논산훈련소 가면 어머니 고개, 뭐 깔딱고개 이런 고개들이 있어. 거기 가면은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갖고 깔딱고개야. 근데 거기쯤 가면 쉴 때가 있다? 그럼 쉬면 발이 너무 불편하니까 발을 풀어라, 그러니까 군화를 벗으라 그래. 근데 벗었더니 선생님 발바닥에 물집이 이만하게 생긴 거예요. 지름이 7cm. 양쪽 다 생긴 거야.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 중에 반지꼬리가 있거든. 반지꼬리에 실하고 바늘을 준다고 군인들 다 하나씩 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실 연결해갖고 그 자리에서 여기다가 바늘을 뚫어가지고 관통해갖고 실을 일로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저기 안에 들어있는 진물이 실을 타고 나와. 응급조치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빼는 거지. 진물을 빼면 이게 닿는 게 좀 덜 하니까 덜 아파요. 그리고 이제 붙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응급조치를 양쪽 발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픔을 참고, 새벽 4시에 주둔지로 들어왔는데 딱 신발을 벗으니까, 이제 물이 빠진 상태니까, 이게 허옇게 된 거야. 허옇게 동그랗게 무슨 호떡처럼 이렇게 두 개가 7cm, 8cm짜리가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한테 보여줬지. 발이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빨리 의무대를 가래, 나보고. 의무대를 갔어요. 근데 의무대를 갔는데, 그때 나는 훈련병 시절이잖아. 의무대에 짝대기 하나, 2등병 의무병이 있는 거야. 그때 발바닥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거 소독해야 된대. 그러더니, 요드 팅크를 세수대에다가 이만큼을 갖다 놓은 거야. 나보고 발을 담그라는 거야. 그래서 발을 담궜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야, 바늘로 구멍 2개 뚫어놨는데, 사실은 그 상처 부위에 저게 소독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요드 팅크가 빨간 약이 생각보다 좀 점액질이야.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바로 담궈도 그 상처 부위로 소독약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거야. 이거 소독약에 발이 뿔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했지. 이게 소독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라도 돼요? 그랬더니, 자르재. 좀 이상한데, 이게 잘라도 되나? 나보고 의자에 올라가래요. 그래서 의자에 올라갔어. 그랬더니 수술용 가위를 갖고 와요. 그러더니 자기 여기 쪼그러뜨리고 앉아갖고 여기를 싹둑싹둑 자르는 소리가 들려. 싹둑싹둑, 진짜 싹둑싹둑 자르는 소리가 들려.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딱 3마디 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한 50분 만에 내가 깨어났대. 눈 떠보니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내 옷이 다 벗겨져 있어. 그리고 발바닥을 보니까 발바닥이 뻘겋게 다 오려놨어요. 얘가 내가 쓰러졌는데 기절했는데 이게 너무 아파요. 그 군의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마취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살이 두툼하게 그게 된 거여서 그 신경을 건드린 거야. 신경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때 기억은 니네 이 이빨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할 때 약간 섬뜩섬뜩한 느낌 있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자르는데 너무 아픈 거야. 이게 아프다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기절한 거야. 기절. 쇼크래요. 그러다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갖고 이제 간부들이 다 와서 나 살렸고 걔는 총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서 기압받고 있고 그런 상황. 선생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지금도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얘기 자꾸 하거든. 빨간 날 때 선생님 발바닥을 다 오려가지고. 근데 그때 후유증으로 선생님 그 발바닥을 너무 많이 오렸나 봐. 선생님이 직업이 학원 선생님이잖아. 수업 많이 할 때는 꽤 오래 서 있거든. 한 7, 8시간 서서 수업할 때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양말에 항상 이 무늬가 찍혀요. 이게 뭐지? 멀쩡하거든? 발은? 근데 수업을 오래 하고 나면 발바닥에 노르스름한 노란색 액체가 발바닥에 찍혀요. 선생님 생각에는 진피층까지 완전히 그게 돼가지고 거기가 회복은 됐는데 체액이 약간 흘러나오는 것 같아. 오래 서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 그게 남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부작용. 그래갖고 선생님 구두를 사잖아? 그럼 구두를 사면 그 부분이 구두를 좀 오래 신으면 그 발바닥 그 부분이 사가요. 내 체액이 흘러나와서 그게 삭나 봐. 그게 선생님이 가진 고질병 아닌 고질병이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빨간 약으로 소독을 잘못해가지고 소독하려다가 상처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이게 잘라버리는 바람에 좀 그런 일이 있었다. 요 정도. 할로젠의 반응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통과에서는 얘네들이 어디 쓰이는 정도만 알면 된다. 사실은 하나 부연 설명을 더 하면 반응성이 F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를 뒤에 저기 화투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얘네들을 갖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수소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여기서 만들어진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X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여기는 뭘까요? EHF겠죠. 여기는 EHCl이죠. 여기는 EHBr이지. 여기는 EHI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전부 다 뭐야? 이 할로젠은 산성 물질이죠. 니네 너무 잘 아는 염산이잖아. 이거 강산이잖아. 근데 플루오로화수소 이거 불산이라 그래. 플루오로화수소 불산 얘는 약산이야. 그 밑으로는 강산입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 산성도를 보고 얘가 약산인 이유는 얘네 둘이 불꽃 튀게 반응한 거야. 근데 얘네 둘은 반응을 거의 안 해.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떨어지는 거야. H가 쉽게 떨어지니까 강산인 거야. 그러니까 반응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할로젠화 수소의 산성도를 비교해가지고 약산인 불산이죠? 불산 같은 게 약산이죠? 얘네 결합력이 세단 얘기야. 이 결합력이 세단 얘기는 얘가 반응이 엄청 세게 했단 얘기죠. 그래서 불소가 반응성이 제일 크더라. 이렇게 역으로도 설명을 해요.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뭘로 나온다? 얘네들로 나온다. 문제 풀어보다 보면 나올 거예요. 정리하시면 됩니다.